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에는 호감의 심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감은 대인관계에서 형성되는 감정 중에 하나로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호감이라고 합니다. 호감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 신뢰성과 선호도를 증가시키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호감은 짧은 몇 초 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3초 정도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짧은 시간에 결정되는 호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감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어, 따뜻함과 유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수용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을 때 따뜻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호감을 갖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인격을 갖춘 사람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호감을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뜻함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호감을 주는 요인에 대한 개인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첫 번째 보상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보상을 많이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이렇게 과자를 사주는 친구, 또 먹을 걸 사주는 이렇게 친척들, 그리고 부모님이 뭔가를 사주었을 때 우리는 되게 좋아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 이외에도 언어적인 보상도 많이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많이 베푸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험에서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던 이런 실험자는 그 대상자의 인상에 대해서 자신도 좋게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반면에 자신을 비호의적으로 평가한 이런 대상에게는 자신도 비호의적으로 이렇게 평가했었던 것이 연구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들은 자신을 좋게 표현해주는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 외에도 언어적인 보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례적인 아부나 칭찬도 우리에게는 보상으로 작용합니다. 한 실험에서 세 집단에게 문제를 풀도록 했고요. 컴퓨터가 그때 아무 반응이 없고 또 한 케이스에서는 정답일 때 정답입니다 라고 했고 세 번째 집단에서는 문제를 풀면 이렇게 칭찬 멘트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세 가지 이렇게 방식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 집단에게 문제를 풀도록 했을 때 무반응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실험자들이 이렇게 평가가 제일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였던 정답입니다라고 이렇게 칭찬 멘트가 나왔을 때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제일 평가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기계가 이렇게 내는 의례적인 칭찬에 있어서도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이렇게 얻으려면 진심이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의례적으로라도 그를 칭찬하는 그런 언어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격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과 좋은 성격을 지닌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한 성격이 호감을 받겠고요. 동정심이 없고 쌀쌀맞고 예의가 없는 성격이면 미움을 받겠죠. 성격과 능력에 대한 이런 실험에서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퀴즈대회에서 30%를 맞춘 사람이 커피를 마시다가 이렇게 실수를 했던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고요. 30%를 맞춘 사람이 실수가 없었던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90%를 맞춘 사람이 커피를 마시다가 실수로 이렇게 자신의 커피를 쏟은 경우가 이렇게 세 번째 케이스고요. 네 번째는 90%를 맞춘 사람이 실수가 없었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상의 네 조건에서 30%를 맞추고 커피를 쏟은 사람의 호감도가 제일 낮았고 똑같이 유능하더라도 허점이 있었던 90%를 맞춘 사람이 커피를 마시다가 실수한 이 사람의 호감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똑같은 커피를 쏟더라도 유능한 사람의 그것은 실수이지만 무능한 사람의 실수는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집안 출신으로 완벽하고 실수도 없는 사람, 완벽한데 커피를 쏟은 것 같은 사소한 실수를 한다면 누가 더 매력적일까요? 어, 미국에서 한 실험에서 사소한 실수를 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90%를 맞춘 사람이 커피 실수한 경우와 90%를 맞춘 사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이렇게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사소한 실수는 그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능력은 완벽한데 사소한 실수를 하면 저 사람도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인간미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호감을 더 보이게 되지만 30%를 맞춘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하면 평범한 사람, 실수가 없는 평범한 사람보다 호감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은 사소한 실수를 하는 게 인기를 조금 얻는 비결이고요. 또 평범하다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호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외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직장에서 선발을 한다거나 또 남성은 외모보다는 성격을 본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행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결정하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외모가 됩니다.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지능, 독립성, 성실성, 매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결정 요인은 외모입니다.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호강 효과 때문인데요. 잘생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외모가 좋으면 나머지도 모두 좋게 평가되는 현상이 후광 효과인데요. 이 잘생긴 사람은 후광 효과로 인해 나머지 행동들도 다 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부합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생긴 사람에게는 대체로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실험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똑같이 누워 있는데도 잘생긴 신생아들이 더 조기 퇴원을 하는 확률이 높았고요. 선거에서도 잘생긴 후보자가 더 득표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을 호감을 갖게 될까요? 되게 잘생긴 사람이 건강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 화려함은 건강함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 많은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매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외모가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을 우리는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잘생긴 사람 옆에 있으면 주변인도 그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죠. 이것은 아름다움의 확산 효과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잘생긴 미녀와 커플이 이렇게 남자가 있다고 하면 그 남자는 못생겼어도 저렇게 잘생긴 미녀와 있는 걸 보니 능력 있고 좋은 직업을 가졌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생긴 남자와 커플인 그런 또 여자를 보게 되면 아, 못생겼어도 성격이나 마음씨가 좋으니까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만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움의 확산 효과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나지를 않았잖아요. 우리가 모두 정우성이나 김태희처럼 그렇게 호감 있는 얼굴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그러면 모두가 정우성이나 김태희처럼 예쁘게 태어나질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호감받는 것은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목구비가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 그 기분 좋게 이렇게 호감 있게 생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로는 유해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유해진 배우를 보면 정말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했었던 그런 얼굴들이 많이 생각이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좀 이렇게 투박하게 생기셨는데요. 그분의 미소나 이런 걸 보면 같이 웃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유해진이 가지고 있는 미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해진은 방송에서 보면 되게 미소를 잘 짓는데 이런 미소가 또 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태희처럼 정우성처럼 예쁘지가 않다면 미소를 지어서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서 좋다라는 이렇게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이런 외모 컴플렉스도 뛰어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호감에 영향을 주는 관계적인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계적인 특성에는 첫 번째로 유사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태도, 가치관, 외모 등이 유사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학생들을 이렇게 친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신과 여러 면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친구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나와 성격이 비슷하거나 성적이나 키 이런 것들이 비슷한 친구를 사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처럼 부부들도 이렇게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부부들은 성격, 결혼, 가치관, 이런 태도 등에서 40에서 60% 정도가 이렇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실험이 있는데요. 남성 피험자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합성을 해서 여성의 사진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을 만들고 이제 그 남성에게 어떤 여성의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이렇게 매력도를 평가해 보라고 했는데 자신을 이렇게 변형시켰던 그 이성의 사진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와 이렇게 유사한 이성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했었던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상대방의 심리, 자세 또는 비언어적인 방식을 모방할 때 그 대상에게 호감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유사성을 활용해서 호감을 얻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슷한 행동을 해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미러링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감을 얻고 싶은 대상의 행동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따라서 해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컵을 들면서 이렇게 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컵을 들면서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상대방의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말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나도 큰 목소리로 이렇게 같이 따라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눈치 못 채게 행동을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배우자에게서 40에서 60%의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정말 결혼 생활은 서로 부부 생활을 하면서 많이 유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이런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어, 그 서로 유사점들이 더 많고 서로 이렇게 닮아가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많이 발견됩니다. 결혼이 깨진 부부들을 이렇게 뭐 연구를 해보면 어, 성 역할이나 성에 대한 견해, 종교관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 또는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런 차이가 상대방에게 좀 매력의 요소로 다가가지만 살면서는 이런 차이가 갈등의 요소가 되기 쉽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감에 영향을 주는 관계적인 요인으로 두 번째는 친숙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친숙한 사람, 즉 자주 보고 자주 만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좋아하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내 얼굴을 바로 보기 때문에 바로 보이는 얼굴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실험에서도 이렇게 친숙한 얼굴을, 자기 얼굴이어도 친숙한 얼굴에 좀 더 호감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어, 친숙하지 않은 대상에게는 어색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런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걸 호감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고 싶다, 호감을 느끼고 싶다 하면 접촉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과 우연치 않게 자주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은 누구지? 하고 궁금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들을 방송에서만 보지 실제적으로는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연예인을 아주 친숙한 얼굴로 여기고 또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친숙한 얼굴에 우리는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할 것은 단순 노출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정적인 그런 감정은 아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대상에게는 이런 단순 노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노출을 빈도가 증가해도 호감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비호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호감에 영향을 주는 관계적인 요인으로는 근접성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짝꿍하고 되게 친했는데 그 짝꿍은 바로 옆이나 앞줄에 있는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금 된 것들은 바로 그때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도 단순 노출 효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싫어하는 사람도 어쩌면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음, 이번에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통제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관계의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상하 차원과 친소 차원에 있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하는 의사소통의 통제력 행사를 의미하고 친소는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거리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통제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갑과 을이 대화를 나눌 때 대화의 내용을 규제하면서도 이런 규제가 적절하고 논리적이고 저항 없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갑이 행사하고 있는 힘, 이것을 바로 통제력이라고 합니다. 의사소통에서는 무언의 메타콤을 통해서 통제력이 적당히 배분되었을 때 대화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통제력에서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사진을 이제 올려놓았는데요. 이 의사소통의 통제력이 김정은에게 있음을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 우리도 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가 또는 교사가 대화 내용을 통제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많이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병원에서도 간호사가 노인 환자에게 우리가 평상시에는 젊은 분은 노인에게 존댓말을 쓰지만 간호사라는 그런 직업 상황에 놓여 있으면 노인 환자에게 어린이를 대하는 그런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통제력을 획득하려는 그런 언어의 그런 의사소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거리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상대와의 친밀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 암묵적으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암묵적 합의는 그 사회와 또는 문화가 가지는 이런 특징 또는 만나는 시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거리감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합의 정도를 넘어서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관계가 표현이 될 때 우리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스킨십을 이렇게 하거나 가까운 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불편감을 느끼게 되죠. 또는 반면에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또 이제 사귄 지도 뭐 거의 한 1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손도 안 잡고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을 보면 이 관계를 지속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감의 정도는 아주 이 상황에 맞게 시간에 맞게 이렇게 거리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또 예의를 지킨다고 대화에서 표준말이나 이렇게 표준말이나 이렇게 격식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나와 거리를 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상대방은 더 거리감을 느끼게 되겠죠. 사람들은 관계에서 친밀감을 가지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앞서가지도 말고 또 너무 느리게 행동하지 않는 그 정도, 이 정도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그 고슴도치 두 마리인데요. 고슴도치 딜레마가 인간관계의 그런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림에 한번 넣어 보았는데요. 인간은 이렇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또 그 욕구에 반해서 이렇게 대상으로부터 거절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그런, 음, 염려 때문에, 어, 그 개인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것을 조심하고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고슴도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가정이 많이 붕괴되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접촉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서로 어떻게 관계해 나가야 되는지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관계를 이루어가고 호감을 이렇게 키워나가게 됩니다. 의사소통에서는 메시지의 내용과 관계에 대한 규정,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교류가 진전하게 되는데요. 먼저 의사소통 모형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물 한 잔 갖다 줘 라는 대화에서 내용의 전달 기능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관계가 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물 한 잔 갖다 줘.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자기가 이 관계 부분에 있어서 무시당했다라고 느끼게 되면 아내는 이를 수용하기가 싫어서 왜 그렇게 명령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남편과 언쟁을 하게 되겠죠. 메시지는 이처럼 드러나는 내용과 관계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또 그와 못지않게 감정과 요구사항도 의사소통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엄마가 자녀에게 네 맘대로 해!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자녀는 엄마의 감정과 요구사항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맘대로 정말 집을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엄마 지금 속이 상했다. 얼른 방에 들어가서 내 좀 감정을 좀 우리 낮추고 조금 이따 이야기하자. 아마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귀를 알아먹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해 라는 이런 말귀를 알아먹은 자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있겠지만 말귀를 알아먹지 못한 경우에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집을 나가게 되겠지요. 이러한 의사소통의 네 가지 모형에는 메타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행위자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자신 심리를 대화에 실어서 내보냄으로써 내용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의심스럽게 만드는 모든 비언어적인 소통의 내용을 메타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말귀를 알아먹는 것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것, 감정적인 것,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다 알아먹어야 된다.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이죠. 이러한 메타콤은 알파고가 뛰어넘을 수 없는 암묵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됩니다.